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고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또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석 의장도 미국 국적, 그러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우리 국민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쿠팡의 주가는 이 사실이 알려지고 닷새 동안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가 아무리 대규모로 유출돼도 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시작합니다. 요즘 지역 소도시에 가면 서비스업은 대부분 그 지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청년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올라오니까요. 청년들이 왜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가 눈여겨볼 통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한 주간의 경제 뉴스 머인투데이 방송의 어희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해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니까요. 그것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727조예요. 네, 맞습니다. 2026년 이 예산안 총 지출이 727조 9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로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총 수입은 675조 2천억 원으로 나왔는데요. 네. 증액, 감액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서 좀 맞물렸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AI 지원과 정책펀드에서 4조 3천억 원 감액했고요. 또 그 대신에 미래성장 동력 확보, 또 민생 지원, 재해 예방,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4조 2천억 원 증액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총 수입이 그러니까 내년에 세수가 675조 원인데 우리가 728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합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국채 발행입니다. 일단 총수입 분야에서는 법인세 1%포인트 인상을 통해서 내년에 총수입 60%의 세수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총지출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의무지출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총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액, 그러니까 재정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상 적자가 지금 5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을 하게 되고요. 현재 나와 있는 이 53조 원만 추가했을 때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 예상으로 GDP 대비 51.6%에 네. 달하면서 GDP 대비 50%를 넘어가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담감은 다소 커질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지금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늘어나는 속도는 분명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예산안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네, 가장 크게 늘어난 건 미래 성장 동력 분야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약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됐거든요. 네. 햇빛 소득마을의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예산에 970억 원 늘어났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조성과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도 각각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산업 육성이 아니라 AI, 반도체, 에너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방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증액이 됐고 또 국민 안전, 안보 강화, 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과 민생 경제 지원 등에도 증액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크게 보면 어디에 얼마가 쓰입니까? 우선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 가장 큰 예산이 배분이 됐습니다. 269조 원으로 금액 자체 가장 크고요. 그다음으로 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네. R&D 순으로 예산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R&D 분야 예산이 35조 5천억 원으로 예산 재원 배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로 5조 9천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6조 원 가까이 늘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19.9%로 가장 높은 증액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얼추 100조 원 정도, 그다음에 국방에 한 65조 원, R&D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
5조 원. R&D 예산은 분명하게 늘었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피지컬 AI 육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인프라 구축, 또 국방 R&D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가데이터처, 그러니까 과거에 통계청을 지금 국가데이터처라고 하는데 분석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소득이 늘어난다. 이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맞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청년 인구 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 분석 보고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39세 청년 약 1,046만 명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이 평균 소득이 22.8%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그냥 머문 청년들은 12.1%였고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 옮겨간 경우에는 7.6%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으로 가면 소득이 2배 오르고 이 비수도권으로 가면 그 증가폭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런 구조가 확인이 된 겁니다. 수도권으로 가면 소득이 2배나 오르니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서울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면 여성 청년들의 소득 변화폭이 더 컸어요. 맞습니다. 여성의 소득 증가율이 25.5%로 남성 21.3%보다 높았어요. 그렇다면 왜 여성 평균 소득이 더 높게 올랐을까요? 분석된 자료를 보니 지역 일자리 구조가 지방은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 여성들의 진입 문턱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서비스업이나 다른 기타 산업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입하기가 편해졌다. 이렇게 국가데이터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옮겨갔다. 순유입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가장 다수 몰렸고요. 충청권으로도 청년들이 꽤 몰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대구, 경북인 대경권,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은 순유출 발생됐고요. 또 광주, 전북, 전남도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권은 오히려 들어오는군요. 수도권과 함께. 어떻게 하죠? 청년들에게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데이터처에서는 일단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은 이 지역 간의 임금, 산업, 구조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할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은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방에도 수도권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연말 공연 관련해서 표 구하기가 많이 어렵다는데 그중에 암표 가격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네, 연말연시 다가오면 정말 공연 많잖아요. 유명 가수 콘서트나 연말 공연 보러 많이들 가실 텐데 혹시 예전에 암표상들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어떻게들 야구장. 접근을 하시던가요? 지하철역 내려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표 구하냐고 이렇게. 표 원하시냐 이렇게 다가와서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죠.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온라인에서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즘은 암표 필요하세요? 이 대사가 아니라 아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아옴? 그게 뭡니까? 이게 아이디 옮겨드립니다의 준말입니다. 온라인에서 계속 티켓을 구입하다 보니까 일부 암표상들이 아이디를 대거 표를 먼저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이들에게 아이디를 옮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탄생한 겁니다. 암표 시장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황을 좀 볼까요, 먼저? 한 뉴스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12건의 인기 공연 중에 10건이 암표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스포츠 분야에만 5만 건 이상의 이 암표 신고가 들어왔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비싸죠. 이게 얼마에 거래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나요? 최근에 이 한국 시리즈 한화와 LG 암표 가격이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수십만 원 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이게 10,000원, 20,000원대 이 지정석별로 다르잖아요. 특히 하나 팬들은 오랜만에 코리안 시리즈 올라와서 아주 비싸게 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현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시리즈 입장권 온라인에서 얼마 거래되고 있나 확인해 본 결과 최고가가 999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범죄 아닙니까? 네. 진짜 심각하죠. 그런데 콘서트도 만만치가 네.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기 가수 콘서트 VIP석이 정가의 22배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들 하는 방식이 네. 찾아보니 거의 산업화 수준이었습니다. 조직화됐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 시스템을 뚫고요. 많게는 수십 장, 자동으로 수백 장 확보를 해서 성수기에 원가의 몇 배, 몇십 배로 되파는 구조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아이디 옮기기요. 네. 아홈 서비스가 등장한 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조직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암표 근절법이 나왔어요. 어떤 법입니까? 네, 지난달 28일 통과가 됐는데요. 핵심을 정리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처벌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웃돈을 받고 되판다. 그럼 네.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0만 원에 판 암표라면 과징금이 최대 4,50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암표로 번 돈은 전부 몰수하고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까지 주어집니다. 네, 최대 그러니까 한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대로 정말 암표가 근절이 될까요?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도 법만으로는 100%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표상들이 이미 대포 계좌, 네. 대포 휴대폰,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 플랫폼 단속이 강화되면 될수록 이들은 음지로 더 숨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영계도 정부도 사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있죠. 결국은 구매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암표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네. 수요가 있는 한 암표 시장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전에는 잠실 야구장에서 지하철역 내리면 프로야구 암표상들이 출구 앞에 이렇게 쫙 서 있었는데 암표상 신고한 사람에게 그날 경기 입장권 줬더니 암표상 사라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도 지금은 왜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브리핑 어이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쿠팡에서 우리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네.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과거에 쿠팡에서 무엇을 구입했는지 구매 이력까지 심지어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고 하는데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 그리고 한국경제TV의 신윤규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 기자, 먼저 이건 뭐랄까요? 우리 유통산업의 특히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구조적인 취약점 이런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많고 한국인의 개인정보 이제 공공재다라는 말이 우스개처럼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공공재다. 너무 네. 많이 털렸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예전 통신사들 이런 데서 많이 나왔던 얘기였고 네. 이번 쿠팡 사태가 갖고 있는 이제 우리 유통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금융이라든지 통신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은행 계좌, 스마트폰 없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 생활 어려우니까 그만큼 정부가 규제도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건데 네. 지금 유통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습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쿠팡봉사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에 네. 소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할인 행사의 온라인 쇼핑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경제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팔 수 있었나? 아마존과 같은 기존 온라인 플랫폼이 AI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 물건 좋다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먹혀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말하면 AI가 우리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 살고 어떤 게 필요한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 유통 플랫폼들이 갖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쿠팡도 예외는 네. 아니겠죠. 이제 이 유통 플랫폼이 거의 데이터 기업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일어난 지금 사태 그리고 유출된 정보들을 보면은 그동안의 통신사 해킹과 다른 것들이 유출됐다 이런 점들에서 이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던져졌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들은 우리가 뭘 사고 뭘 하려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까지도 유출될 수 있다. 예. 네, 그 말씀이시군요. 쿠팡이
고객 번호를 암호화도 하지 않고 일련 번호를 그냥 써놨다는 게 진짜입니까, 교수님? 네,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서 이제 그런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객 정보, 특히 이제 고객 번호하고 고객 정보 좀 약간 틀린 겁니다. 네. 그 고객 정보는 이제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입할 때 입력했던 정보고요. 고객 번호는 이제 넘버링, 그래서 몇 번째로 가입됐다를 나타내는 그런 고객 번호인데 네. 이게 원래 이런 경우에는 추정이 불가능한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랜덤으로 해서 그 자료를 수출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해커는 그 1번부터 50번까지, 1번부터 1000번까지, 1000번부터 몇 번까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지금 쭉 갖고 갈 수 있게끔 상당히 편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원래는 이 개인 정보는 그 암호화를 해야 되고 네. 또 비식별화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접근 통제도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제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 내부에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에서 고객 번호, 일련 번호 쭉 해놓다고 해보니까 아무래도 해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번호만큼만 네. 예, 가져갈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취약성이 상당히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것이죠. 말씀대로 하면 다른 해커들은 들어와서 또 이 난수 암호화돼 있는 정보를 빼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이 해커는 들어오기만 문만 열면 그냥 집어갈 수 있었다 이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일련번호 쫙 정렬이 다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야, 오늘은 뭐 1번부터 10번까지만 가져갈게. 내일은 네. 11번부터 20번 갖고 갈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와서 이만큼 갖고 왔으면 이게 중복되는 데이터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없는 데이터도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넘버링해서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만큼씩 이만큼 잘라서 네. 그 5개월 동안 수개월에 걸쳐서 하루에 뭐 4,500건에서 뭐 10,000건씩 계속 빼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370만 건의 정보가 다 털린 것이죠. 개발자로 의심이 되는데 지금 유출한 사람이 이 사람이 퇴직하고 6개월 지나도 억세스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이렇습니다. 아, 다른 데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원래는 뭐 다 일일이 들어가 볼 수 없겠지만 보안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 내부자 관리예요. 그 특히 이제 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이 사람은 이제 외국인이고 그 원래 거기서 하던 일이 인증키를 그 개발하는 뭐 이런 거에 종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네. 여기서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인증키하고 서명키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증키는 뭐냐면 그 디지털 일용 신분증입니다. 일회용 디지털 신분증. 네. 그 들어갈 때 그때마다 만들어준 신분증이고 서명키는 뭐냐면 그 신분증이 정상적으로 우리 쿠팡에서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줬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도장이에요.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인증키를 만들 수도 있고 서명키 네. 자기가 손에 쥐고 있었고 또 서명키 유효기간 또 5년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그 유효기간 보장돼 있으니까 그 서명키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인증키를 마음대로 만든 다음에 거기 도장을 빵빵 찍어서 매일매일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갖고 간 것이죠. 근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퇴직자에 대한 그 권한을 대폭 그 뭐 삭제한다든가 아예 그 뭐 막아놓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강화돼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쿠팡 말로는 보안 인증 과정인가요? 7개나 있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아무 실효성이 없었던 겁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국민들의 공분을 지금 상당히 많이 사고 있고 어제 뭐 과기부라든가 개보위에서 인증 절차를 좀 더 그 촘촘히 더 강화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그 인증 수단 특히 뭐 ISMS-P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PCI DSS 아니면 뭐 E-프라이버시 뭐 여러 가지 IS 뭐 2만이 뭐 정말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 할 네. 정도로 그 상당히 많은 7개 이상의 인증 체계를 지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부자 관리를 못 하니까 그런 인증 체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증 체계는 뭐냐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만 나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조치를 갖고 있어라. 그리고 원래 그 ISMSP는 102개 항목입니다. 정보보안 체계, ISMS, 그다음에 P가 이제 개인정보 보안 체계. 그래서 네. 그 결정적으로 서면으로만 거의 대부분 아니면 뭐 자료 받아서 검증하고 네. 이런 걸로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실사를 가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죠. 근데 그런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사고 난 거 그 전에도 뭐 롯데카드 그 여러 가지 네. 기업에서 그 상당히 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ISMSP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가지고 있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보위로부터 그 징벌적인 과징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감 사유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인증 그 증을 많이 인증을 서로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만큼은 경감 했다. 네네. 하지만 그런데도 털렸다 이러면 네. 아, 경감을 그래요? 받는군요. 네, 그렇죠. 저희 ISMS는 50%를 경감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나중에 뭐 과징금 얘기를 또 다시 하시겠지만 과징금이 얼마 나오던 간에 책정된 거에 애초에 거기서부터 반이 경감돼서 그 다음부터는 책정이 계속 되는 거니까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ISMSP를 자기네가 인증받아서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네. 문제는 이 ISMSP 같은 경우에는 인증 취소가 있어요.
인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급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인증 취소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발급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도 운전면허증도 문제가 있으면 면허도 취소하고 면허도 정지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 ISMSP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출 사고라든가 뭐 이런 걸로 문제가 되면 뭐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가서 재검증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야 되는데 발급해주면 거기서 끝.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실효적인 관리가 상당히 부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인증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이제 네. 인증은 이제 최소한의 이제 안전 조치 네. 이 정도까지는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이 다 디지털 그 상에서 어떤 개인 정보가 그 어떤 보유하고 있고 거기다 가공해서 뭐 운영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안전 조치를 이렇게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지 없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사고가 나니까 공교롭게도 또 사고 난 기업이 대부분이 또 ISMSP를 인증받았으니까 ISMSP의 무용론이 지금 계속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과거에 내가 뭘 샀는지 구매 이력은 물론이고 아파트 공동 현관 원래 택배하시는 분들이 그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것까지 다 유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이커머스 시장, 이 유통 플랫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쿠팡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현관 공동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알려주죠. 근데 이제 그게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화번호가 만약 유출을 됐다고 하면 전화번호야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집 주소는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동번호 비밀 현관 바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되면 새벽에 내 집 앞에 서성 있는 분이 택배 기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왜 이렇게 뭐 말씀하신 카드사, 이동통신사 이번에 이제 모바일 쇼핑 플랫폼까지 도대체 우리나라 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심한 겁니까? 아마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을 비재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아니라 어떤 규제 준수 수준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수준으로만 이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 수준만 맞추면 거기서 끝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쿠팡 사태를 보면 4년 전에 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SMS 문자가 왔고 뭐 유출됐다고 또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해서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10개 정도가 그 유출이 됐어도 뭐 문제가 되는데 과도하게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니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2021년도, 2022년도에 어떤 네.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그 혼밥 시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디지털 사이버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전자상거래 시장이 엄청나게 네. 커졌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커지는 만큼 어떤 보안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기술 이런 수준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경과를 쭉 보시면 네. 팬데믹 상황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SKT도 그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가 안 좋았지만 이 보안 쪽에서 보면 상당히 취약성을 많이 드러낸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오기 때문에 어떤 그 보안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게 가장 좋지. 그걸 비재무적인 활동으로 봐서 오로지 그냥 비용으로만 네. 이렇게 치부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미 이제 3,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고 만약에 유출된 정보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떤 걸 좀 우리가 우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유출된 정보는 범죄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종합 선물 세트랑 같은 겁니다. 예, 종합 선물 세트랑 마찬가지. 그 신용카드 대부분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신용카드 쓰시면서 이 주소지를 갖다 변경한다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은행도 그렇고 모든 그 어떤 금융기관 이용할 때 애초에 등록해놓던 그 주소지를 계속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소지를 오픈해 배송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이 없으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라고 그래요. 원래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 국제 통관 부호도 노출된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런 부분도 계속 있었는데 뭐 결제 정보하고 국제 통관 부호는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계속 뭐 주장을 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보가 노출이 되면 아주 정밀한 타겟팅 사기를 벌일 수가 있고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스미싱 네. 좋은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구매 이력이 5가지 정도를 지면 최근 5가지 목록을 다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간대에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소비 패턴, 그 자녀가 있는지 여러 가지가 다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4년도에 뭐 1억 400만 건이 노출된 카드 그 정보 유출 사건에 네. 비해서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생활 밀접형, 생활 민감형 이런 정보가 다 탈취당했기 때문에 제2, 제3의 범죄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다만 더욱더 범죄가 정교해지고 그리고 또 진흥화되고 교묘해지는데 그 이 범죄자들 입장에서 받은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분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지금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쿠팡의 대응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볼까요? 네. 이거는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쿠팡의 리스크 관리가 고객 보호라는 리스크 관리에 맞춰져 있냐, 아니면은 최고 경영자 보호라는 리스크 관리에 맞춰져 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쿠팡의 대응이 아쉽지 않나라는 대목인데, 뭐냐면 지금 한국인 가운데 쿠팡과 쿠팡의 경영진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국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민낯이 사실 드러났고요. 이 쿠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합니다. 네. 물론 미국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 쿠팡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김범석 의장, 범킴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쿠팡 한국법인의 모의사 의결권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수와 같은 지위인데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총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적이 미국인이고, 네. 그리고 미국 국적의 모회사가 쿠팡이 그 쿠팡 INC라는 기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통상 마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바로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서 사익 편취라든지 총수가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네. 규제들을 피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익 편취라는 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인데 총수를 지정 못하니 총수의 가족들에게 뭘 배우자라든가, 얼마나 뭐 예. 혜택을 주는지도 적발이 안 되겠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배구조 보면은 경영상 책임이라든가 정보 접근성,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책임도 많이 져야 되는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요, 네. 쿠팡의 연례 보고서에 90% 이상의 판매 수익이 한국에서 나온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모든 게 소비되는 내수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밑에 문장이 뭐가 있었냐면, 쿠팡이라는 우리 회사는 최고 운영 의사결정권자 CODM이 사업을 관리하고 자본 배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인물이 지금 쿠팡에 국회 출두하고 있는 다른 경영진이 아니라 CODM이 김범석 의장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범석 CODM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게 다 나와 있는데도 정작 이 사태에 쿠팡의 김 의장 어딘지 모릅니다라고 나온다는 건, 이거는 역으로 김 의장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네. 반증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기업인데 한국에서 장사하고, 그래서 미국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한국 국민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에요. 교수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초기에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뭐 4,500건 정도가 확인이 되었다, 노출이. 근데 노후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며칠 뒤에 다시 이제 그 거래 건수가, 유출 건수가 3,370만 건으로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표현에 대한 이슈도 좀 약간 있어요. 노출하고 유출, 이런 부분은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 그 맨 처음 노출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썼거든요. 그랬죠. 네. 그리고 사과문을 그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를 했는데 이틀 만에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쿠팡은 아시다시피 모태부가 그거잖아요. 로켓 배송. 이게 모태부였는데 지금 보면 그 로켓 사과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고객의 올렸다 바로 내려버렸군요. 네, 그 로켓 사과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뭐 피해 구제에 대한 방법, 당연히 부정상이 발생하면 물어주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뭐 부정상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법에는 네. 그 5배까지 확인하게 돼 있지만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2차 그 지금 사과문이 그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는데 그 보면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뭐 조심해라. 이 정도예요. 그냥 네. 그 알리는 수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쿠팡은 어떤 네. 피해자 구제 정책이라든가 피해자 보상 방안 이런 부분까지 좀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대고객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신뢰받는 기업으로 다시 탄생하려고 그러면, 거듭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과징금을 굉장히 세게 부과할 것 같긴 한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집단 소송 한다고 하지만 집단 소송 이겨봤자 뭐 사실은 뭐 만 원, 몇만 원 정도 오잖아요. 네. 소비자들 어떻게 하죠? 이 대통령이 저 징벌적 손해배상도 한번 검토해보자, 미국처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의 최대 현재 3% 이 정도일 테니까, 지난해 매출이 40조 원 국내에서 네. 정도 했으니까
아마 1조 원이 넘어가네요. 1조 원이 넘을 수 있는데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SMS-P와 같은 이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아마 현행법상으로는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는 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업계 평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 과징금의 상한을 3%에서 10%로 높여야 된다. 조 단위의 과징금이 이제 매겨지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그 정도의 지금 큰 이슈를 던져진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 정부라든가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아마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소비자들 많이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좀 조치를 하면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나간 정보가 상당히 생활 밀착형 정보고 또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타겟팅한 보이스피싱이라든 스미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자로 뭐 쿠팡을 4층에서 오건 네. 뭘 4층에서 오건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문자가 온다 그러면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거기 특정한 요구를 한다 그래도 네. 그 자기 그 개인 정보를 입력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URL을 입력하라 그러면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공동 현관 그 비밀번호가 지금 누출됐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려가셔서 공동 현관 비밀번호 좀 바꾸시는 게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뭐 전화가 직접적으로 와서 뭐 쿠팡에서 물건 사신 거에 대해서 뭐 반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온다 그래도 어플리케이션과 직접 확인하십시오.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한다 그러면 그 유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네.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현관 번호, 비밀번호 바꾸고 이런 게 또 얼마나 소비자 입장에서 번거롭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는 17일 이번 사건을 다룰 청문회를 여는데요.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을 통보해 올지 그렇다면 또 국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신윤규 기자 그리고 황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소과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막상 열어보면 내용물이 적어서 나온 말입니다. 이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줄어들다 슈링크,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기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모 치킨 업체 사례가 대표적이죠. 원래는 닭다리살만 썼는데 단가가 더 싼 닭가슴살을 섞고 중량을 30% 줄였지만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가 눈치채기 어려워서 문제인데요. 기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재료, 물류,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눈치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분노하는 건 몇 그램 줄여서가 아니라 기업이 몰래 속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용량을 줄여야 한다면 그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가격을 올려야 한다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하면 정치나 일반 행정을 다루는 것처럼 들려요. 네, 뭔가 정무적인 것을 다루는. 근데 사실은 은행, 증권사 같은 우리 일상의 금융산업을 총괄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까지 정무위 소관입니다. 또 기업의 지배구조 같은 그러니까 이번 쿠팡 사태도 정무위에서 다루고요. 그 국회 정무위를 책임지고 계시는 삼선의 중진 의원이시죠. 이전에 또 지역의 최고의 지역 행정 전문가시고요. 장원의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쿠팡 사태를 다뤘기 때문에 네. 위원장님께 또 그거 먼저 여쭤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김범석 의장의 사과를 촉구하셨어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네. 우리가 김범석 의장의 출석을 의결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감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고발 검토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야가 합의를 본 상태고요. 네. 또 우리가 쿠팡 사태가 나고 나서 우리 정무위가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강제성은 없지만 김범석 의장을 출석 요구를 했죠. 네. 했는데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쿠팡이 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같다. 그래서 좀 강하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여야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40조 넘는 매출 중에 90%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미국에 있고 또 최대 주주도 창업자도
미국 사람으로 돼 있단 예, 말이죠. 국적이 미국. 김범석 의장이. 예,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총수 지정할 때도 안 됐거든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특별히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네. 사업을 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국내에서 버는 돈으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런 인식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리는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개인적으로 창원 지역구신데 네. 이것 좀 여쭤볼까요? 올 한 해 가장 우리가 이건 이뤘다 하시는 거 있을까요? 제 지역구만 보면 네. 이제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 도심에 있습니까? 예, 제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교도소가요? 예. 네. 그게 이제 한 50년 전에는 변두리였기 때문에 네. 변두리였기 때문에 지어졌던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의 수건이죠. 도시가 개발하고 확장하면서 네. 교도소가 장애물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올 여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고 네. 저도 뭐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선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우울한 일이 많지만 그 부분은 네. 정말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도심 지역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옮겨가는 저 외곽의 지역 분들은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는 이제 이전하는 지역은 좀 산속으로 네. 주민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아. 산속으로 네. 옮겨가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시설들 옮겨가면 뭐 지역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주고 그렇습니까? 제가 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네. 있고 그래도 뭐 이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 해도 네. 고마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기 마산 창원 분들 왜 KTX 내려가려면 아직도 뭐 몇 시간이 걸린다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 KTX가 경부선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다가 보면 대구에서 창원, 진주 쪽으로 빠지는 선이 있습니다. 네. 그게 경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서울에서 대구, 부산은 고속으로 되어 있고 대구에서 창원 내려가는 선은 옛날 선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속도를 못 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에서 2시간 20분인데 거리가 가까운 창원은 3시간이 더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교통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제일 오지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창원으로 내려오는 고속철도를 네. 직선화해서 시간을 줄여달라. 그렇게 하면 서울에서 창원까지 2시간 20분이면 가거든요. 이제 그 사업을 우리가 뭐 창원 시민 전체 다 지금 한 마음으로 네. 응원하고 있고 그게 지금 국토부에서 자기 고속철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조업의 뭐 심장 같은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업 유치도 어렵고 또 인재들이 내려오려고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 소멸이 더 앞당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정무위원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뭐 산자위다, 뭐 정통이 과기 정통이다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데 국민분들이 사실 정무위원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정무위원회다 보니까 네. 어떤 뭐 정무적인 그런 일만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장관급 국무위원도 있고 장관급이 6분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 주셨듯이 네. 모든 금융을 저희 그러시죠. 정무위원회에서 네.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기업과 시민들 간의 그 불공정한 거래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국가보훈부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한 분들 챙겨주는 그 보훈 업무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그 권익 문제 그리고 지금 방금 쿠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쿠팡 문제는 뭐 금융이나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이 되지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또 우리 소관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 쿠팡의 이번에 그 자료 유출, 네. 이거는 전부 개인정보 유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고 처음에 노출이라고 이야기해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고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노출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쿠팡의 일종의 뭐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뭐 표현 같은데 네. 정정을 했죠. 저희들이 네. 당연히 유출이죠. 그리고 이제 정무위원회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하는데 과거부터 네. 국무총리실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까지 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사실상 이름은 정무위원회인데 뭐 정치적인 것보다는 네. 민생, 경제, 국민의 그 가려운 곳을 끌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네.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씀하셨으니까. 예. 근데 지난 국감에서 수많은 상임위가 사실은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으로 뒤집혀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정쟁으로 뒤덮여서 정책은 잘 안 보였는데 그래도 정무위에서는 특히 그 NGO 우리 시민단체들이 모니터해 보니까 정무위는 정말 정책 많이 다뤘다 이런 평가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칫 초기에 어떤 서로 여야 간에 감정적으로 싸우다 보면 또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민생을 다루는 또 네.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그래도 국회다운 국회 모습을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보여주자.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지금은 다 동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서로 갈등할 부분이 있으면 네. 제가 정리를 좀 하죠. 네. 정무위 현안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스테이블 코인만 해도 지금 업계의 생각 다르고 금융권 생각 다르고 한국은행 생각 다르고 소비자들 생각 다른 것 같은데 관련 법안만 해도 17건을 발의하셨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방금 우리 말씀 주셨듯이 각 분야별로 네. 생각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직 정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네. 거예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정부안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아마 쟁점이 되는 게 발행 주체를 뭐 은행 것만 할 거냐 또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 네. 민간 기업에서도 발행하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거로 제가 듣고 있는데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너무 급하게 갈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조금 더 따듬고 정치하게 만들어서 네.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발행을 했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이나 또 문제점들 다 하나하나 짚어보고 가야 되겠죠.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각종 법안이나 관련 전문가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통화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단 그렇죠.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있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일종의 화폐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1대1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쓸 거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쓰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니까.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쓰죠. 네. 왜냐하면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씁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중에 달러 거래는 한 90%, 99%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화를 외국에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해외에서. 그러면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누가 쓸 거냐.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잘못하면 네. 통화량만 늘어난다. 지금 우리 통화량이 늘어서 지금 환율이 지금 1,500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제에 부담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금융 쪽은 어떤 정책 하나의 변화가 큰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새 정부가 우리가 이제 기재부의 역할을 나누고, 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역할을 합쳐서 또 나누는 예. 조직 개편하고 있는데 의원님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왜 반대를 했나 이렇게 네. 많이 그때 여쭤보시던데 사실은 금융 조직을 개편하는 거는 사실 금융시장 전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과거와 달라서 우리가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금융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한동안 혼란을 가져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금융 조직을 개편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금융 조직을 개편할 때는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 조직을 개편했는데 지금은 그런 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금융 조직을 개편하겠다. 내용을 보니까
감독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감독 기간만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감독 기간만 4개가 되면 지금도 관치금융의 폐해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중인데 네. 그래 되면은 이게 우리 금융산업 발전보다는 장애물이 더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이제 반대도 했고 또 사전에 또 저희들하고 의논도 없었습니다.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쑥 던지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의견 또 민간 사이드 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직원들 의견 네.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반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를 했었죠. 이게 사실은 이제 흔히 모피아라고 해서 기재부나 이런 관료들의 힘을 좀 빼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자리가 더 늘어서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도 자리가 막 늘고 있을걸요. 공무원 조직이나 공기업에 민주당 계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공무원 숫자가 늘었습니다. 정부 조직도 늘어왔거든. 지금도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을 늘린다든지 공무원을 늘려놓으면 그건 전 국민과 국가의 평생 짐입니다.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평생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 계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공무원이 늘고 공기업이 늘어나고 정부가 큰 정부가 되어 왔습니다. 그게 예산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반대를 했다고 봐야죠. 네. 관련해서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금 우리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잔고 굉장히 높아졌는데 20몇 조가 될 겁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레버리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의원님 질타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부가 주가 5,000포인트라는 목표를 걸고 이제 가다 보니까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왜냐하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면 사실상 우리 금융시장에서 최고 자리 아닙니까? 아유, 엄청나게 높은 굉장히 자리죠. 센 자리입니다. 예.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경제 문제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언젠가는 이게 또 폭탄이 돼서 돌아올 부분인데 네. 부동산 쪽은 대출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막아놓고 지금 그 국민들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는데 주식은 빚을 내서 투자하라. 이게 금융 최고 당국자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 관련해서 마산 자유무역 지역 활성화, 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도 완전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자유무역 지역이라는 게 저게 생긴 지가 지금 50년이 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1970년대 초부터 네.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산업 발전, 수출 발전의 1등 공신이었죠. 그때 수출 목표가 대한민국 수출 목표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네. 100억 불 수출 목표입니다. 네.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네. 100억 불 수출 목표 그 1등 공신이 자유무역 지역이에요. 근데 저 자유무역 지역이 한 50년을 흘러왔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인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자유무역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도 만들고 수출을 위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외국 기업이 국내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 지역을 전부 국유지로 해가지고 네. 기업을 땅을 임대를 해준 거죠.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무역 지역 땅이 전부 국유지에 임대입니다. 공장이. 이제 처음에는 기업이 없을 때는 그게 덕이 됐죠. 외국 기업도 유치하고 또 국내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돈이 부족하니까 임대로 들어오면 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규모가 커지니까 이 기업들이 임대를 하니까 우리 아파트로 치면 임대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투자를 안 합니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면 여기 공장을 흐름하게 두고 더 이상 확장도 안 하고 그 번 돈으로 다른 데 가서 땅을 사서 공장을 네. 짓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이 계속 침체가 되고 쇠퇴하는 거죠. 기업들 들어와라고 해서 임대를 해줬는데 예. 오히려 그게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돼버리는 예, 들어와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네. 겁니다. 임대료가 싸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들에게 분할을 해줘야 되겠다. 자기 땅이 돼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마산이 전국 7대 도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자유무역 지역이 그 핵심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자유무역 지역이 침체가 되니까 마산이 거의 경제가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죠. 어디 가면 지역 소멸 이야기 나오면 마산이 예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지역을 좀 살리려고 하니까 제가 네. 이거를 빨리 법을 고쳐서 기업들에게 자기 땅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지금 투자를 안 합니다. 추가로.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적정한 가격을 받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러면 정부도 그걸 국유지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싼 임대료인데 네. 민간에게 주어서 정부도 세입을 잡아라. 그렇게 제가 기재부나 산업부하고 주장을 했고 기재부 네. 산업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죠. 산자위로. 이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야 네. 진행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지역에 이제 주말마다 내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려갑니다. 내려가시면 지역분들 어떤 걸 좀 힘들어하시는지 그래서 앞으로 삼선의 뭐 중진 의원이시기 전에 뭐 다 아는 행정 전문가시고 어떤 정치 펼치실 건지 어떤 정책으로 대응하실 건지 오늘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삼선까지 왔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뭐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이 마산이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눈에 느끼게끔 체감하게끔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지금 한 10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그걸 좀 마무리하면서 네. 눈에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고요. 또 창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대한민국 산업을 선도를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처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말씀 주셨듯이 교통이 서울에서 워낙 멉니다. 시간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앞장서서 하고 창원 전체가 다시 일어나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마침 방산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네. 에너지 또 조선 이런 쪽에서 지금 해외 수주가 많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돌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 정부가 또 지역 균형 발전 굉장히 또 예산도 확충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의 윤한홍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이런 뜻인데요. 올 한 해 우리 정치 너무 불안했고 우리 경제도 정유나 제철 같은 주력 업종들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데 첨단 반도체 너무너무 잘 팔렸고요. 방위 산업은 또 얼마나 수출을 많이 했습니까? 전 세계가 K-팝 데몬 헌터스에 열광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우울한 경제 전망이 많은데 다 이겨낼 것을 믿으면서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